나은준 교수님 너무 강의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사실 세계 경제 정세부터 한국 경제, 그리고 또 진보 진영이 대응해야 될 그런 내용을 사실 예전에는 이런 공부들을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뜻깊고 좋았고, 나 교수님 서울로 초청을 좀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바쁘신 거 아는데, 서울 자주 옵니다. 네, 제가 KTX 표 끊어드려서라도 좀 오시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예, 그랬고,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이제 그 충무로에서 디자인 인쇄 회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저도 매출이 한 5억, 7억씩 막 이렇게 그 코로나 2년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기획사가 떨어지면 당연히 인쇄소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도 이제 막연하게 사실 전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등등의 것에 영향을 받았겠거니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 코로나 손실보상금 풀려가지고 돈 쓴다고 난리야 사람들. 뭐 이렇게 코로나 풀리니까 술 먹는다고, 어, 술 먹기 위해서 시중에서 이제 돈 쓴다 난리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시민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화량이 많아져서 이제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이게 손실보상 준다고 통화량이 많아져서 지금 뭐 물가 상승이 되나? 근데 이제 좀만 더 생각하면 사실 2, 3년간 굉장히 많이 우리 600만 자영업자들도 어려웠고, 임금 생활자들도 어려웠고, 그리고 실제 상인들도 어려웠는데 코로나 지원금 몇 푼 준다고 이게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물가가 상승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급의 원인이 훨씬 더 많고 국제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물가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통화량 가지고 물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원리는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아서 교수님 자료집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불안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디커플링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저기 나토 가서 뭐 중국에 대한 강한 발언을 또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미국의 가장 뭐랄까요? 그 이데올로기의 천병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잘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포지션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내적으로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하면서 대기업의 수혜를 주는 방식으로 또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어, 진보 진영이 나 교수님 같은 분들 빨리 모시고 좀 그 정책적으로, 그리고 진짜 투쟁 전술의 디커플링을 해야 될 것 같다. 막연한 그 윤석열 반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공부의 디커플링을 좀 해서 뭐 세분화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예컨대 잘못하면 이게 동맹인 한미 동맹을 반대하는 거냐, 또 아닌 거냐, 뭐 이런 식의 또 논리로 이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 민생 경제가 살려고 하는 부분에서 미국의 동조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중대국 정도는 됐는데 독립적인 경제 운영을 최소한의 주권을 가지고 하지 못하고 더 오히려 위험에 세계 경제 위기에 끌려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세분화된 학습과 투쟁 계획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그 바쁘시더라도 이제 여름 방학이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들 여름 방학 보러 올라와서 조금 강연해 주십시오. 교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우리 진보 진영이 오히려 통화
량이 늘어나면 저기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복지 예산이 풀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꿨으면 좋겠고 아까 굉장히 좋은 논리들 사회복지 예산들이 줄어들면 안 되는 논리들 그리고 임금 인상이 실제로 물가 상승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학습하고 그걸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이상범 동지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거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돈을 푸는 것은 이것이 물가 인상을 야기하는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화폐 수량술에 입각해서 통화를 남발하는 거. 실물 경제는 위축되어 있는데 통화를 남발하는 거.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좀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좀 구분해 가지고 네네네네. 이해하실 맞습니다. 필요가 네네. 있고 자, 그다음에 누가 조금 우리 저 나영명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보건의료의 우리 조직실장님이신데 경제가 침체되면은 보건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은 이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장. 들리시죠? 예, 잘 네, 들립니다. 네, 네. 네. 그 이제 한 3시간 이상 하셔야 될 교육을 거의 이제 1시간 안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동지 얘기처럼 정말 이제 새롭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 잘 들었고요. 그리고 관점도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들도 꼭 모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고요. 일단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워낙 이제 힘든 상황으로 여러 이제 요인들이 겹쳐가지고 어려운데 이제 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 저희들은 이제 이게 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려워서 그래도 어쨌든 여러 변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뭐 코로나 이게 예측하듯이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요거에 대한 좀 전망 예측이 어떤지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이제 임금 인상을 해도 그게 이제 바로 물가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그 133개국의 그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 나온 구체적인 그 증거가 있다. 이런 거는 저희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협상장에서 바로 들이밀어야지. 그렇죠. 예.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그런 세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저희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의견을 구하고 싶은 거는 어제 이제 민주노총이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하반기 이제 사업계획, 투쟁계획을 결정하는 그런 그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 대략적인 전망은 뭐 다 이제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해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민주노총이 이제 뭐 총력투쟁으로 해서 뭔가 이제 분노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의대회하고 뭐 11월 달에 10만 노동자 대회 하자.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총파업을 내세우고 뭐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그 논란도 있었고 어쨌든 그래도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총파업까지 상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뭐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그 정도 각오가 가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민주노총 소속이긴 하지만은 우리 노동계가 이제 대응할 때 지금은 이제 보통 시대가 아니라 엄청난 이 물가 인상이나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집값 부동산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정세에서 대선이나 지선에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대안이 뭐냐 이걸 놓고 뭐 민심이나 어떤 정권의 향방이 뭐 한 2, 3개월 사이에도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노동계 또 진보 진영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뭔가 힘을 보여주고 분노를 보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제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 해법이나 경제 위기의 어떤 진단 이런 데 대한 왜곡된 논리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좀 관점을 정리해서 민주노총이 예를 들어서 뭐 광화문 앞에 뭐 천막을 설치하던 무슨 뭐 뭘 좀 차려가지고 이런 경제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이 해법은 뭔지, 또 물가 인상이나 금리 인상 이런 것으로 인한 취약계층이 얼마나 이 생계가 파괴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증언 대회를 하든 뭐 전문가를 놓고 뭐 그 길거리 강연을 하든 뭔가 이 거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게 아니다. 어, 해법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투쟁을 좀 만들어가는 좀 이런 어떤 방식의 그러니까 진보 진영과 어떤 시민사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제 위기로부터 또다시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뭐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또 노동자들 이런 세력들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면서 좀 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활동들의 방식으로 좀 투쟁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해왔는데, 이런 거에 대한 또는 어떤 실천 운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뭐 좀 노동계나 진보 진영에 제안하고 싶은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제안을 해주시면은 저희들한테 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이러는 방금 그 의견을 좀 구하고 질문은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실천 투쟁 형태, 방법, 그 의제, 단기적인 또는 중장기적인 대안, 뭐 이런 모두가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것 같고, 일단은, 순서대로 제가 기록해 놓은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케인스적인 뭐 재정 지출이라든가 재정 지출 중심적인 어떤 부분 말고, 생산수단 사회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재공기업화 관련해가지고. 사실 작년에 제가 민주노총 그 연구원에서 이제 과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제안했던 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일자리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총연맹에서 제시했던 그 내용을 이제 조금 구체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 재공기업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수단 사회화인데 이제 사회화라는 말을 쓰면은 그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뉘앙스 때문에 사람들이 뭐 다시 소련하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공영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국가 책임의 핵심은 공공부문을 확장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제가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사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에서 쭉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그 핵심적인 강령적인 이제 요구인데, 뭐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3년도에 케인즈가 쓴 그 팜플렛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 이제 자본주의는 뭐냐면, 한 4분의 3 정도가 공기업이 된 경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먼 미래의 자본주의를 내다볼 때,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거라고, 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지안 우파는 주류 경제학이고요. 케인지안 좌파는 제가 이제 하는 건데,
저희들의 관점에서는 독독자에서 이야기하는 사회화 강령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랑 사실은 이질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자리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사회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부문을 확장하는 게 1차다. 그게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다른 뭐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말씀하셨던 사회화가 첫 번째라는 거를 제가 민주노총 과제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초에 지식인선언 네트워크에서도 또 한번 발표를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케인지안 저같이 포스트 케인지안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뭐 저의 입장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레 전망 예측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서 그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의 물가의 세상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제가 이제 생각은 이제 듭니다. 에너지 시장이 바뀌었고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도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하셨던 그건 이제 영어로 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소장님께 그 텔레그램으로 그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뭐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그 오늘 드렸던 그 원고에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기준으로 해서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다른 부분들은 상세한 뭐 배경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진보적인 해법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론화를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이슈를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체계적인 대안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총연맹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 비전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는 보통 민주노총에서 나오는 선제물 이런 것들은 대부분 투쟁구 중심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내용적으로 좀 더 체계화가 돼가지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방식으로 그럼 우리가 대안 정책을 구성해야 되느냐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시절은 탈긴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긴축. 그러니까 지금 복지를 축소시키고 공공 영역을 자꾸 이게 파괴하고 이거를 민간한테 넘기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상에 이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탈긴축해서 당당히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생존의 권리, 행복의 권리를 요구하자. 그러려면은 필요한 부분에 재정 지출 해야 되고 특히 저소득 지원 중심으로 해서 재정 지출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우리가 지금 사실 필요한 지출 필요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한다. 복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는. 그다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임금도 사실은 이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짓누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탈긴축이라고 하는 기조를 좀 딱 던지면서 체계적인 대안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총연맹 기획실이나 정책실 분들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토론에 서울 계속 가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가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미약하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는 뭐 이제 뭐가 보이는 거는 사실 없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또 예, 뭐 미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아까 전에 나왔었던 것 같고 민생 경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수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지금 한국사회경제학회라고 우리
87항쟁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이제 경제학계에서 만든 이제 학술지가 있고 거기 이제 편집위원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진보 쪽 경제학계가 소수지만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적인 성과물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현재 운동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이 이 연결고리가 사실 옛날에는 있었죠. 옛날에는 이제 그뭐 지식인들이 직접 결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완전히 없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킬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결시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좀 그 진보적인 경제학계에 계신 분들이 현장 운동의 어떤 조직과도 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장기적으로는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그 나영명 동지의 질문에 제가 조금 답변을 뭐라 그럴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87년도 7, 9월 대투쟁을 또 이제 지켜봤고 그다음에 이제 96년 말 97년도 노동학법 철폐 날치기 총파업대 민주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제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대규모 투쟁을 조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그러니까 87년대 3조 호황이었단 말이에요. 호황 국면에서 자연 발생적이었지만 3개월 동안에 3,300건의 파업 통해서 인건을 많이 올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96년, 97년 이런 상황, 김영삼 들어서 가지고 이제 부실 경제에다가 외환 위기가 목전에 왔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노동학법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당시에 이제 정리해고법, 파견법을 이제 기도하다가 그것도 날치기로 하다가 양노총에 이제 얻어맞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 구조도 양극화되어 있고 노동 계급도 양극화되어 있고 그래서 양노총이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전민중직이 연대 포기나 이런 것도 좀 취약하고 진보정당은 나눠져 가지고 어모 지지 세력, 안내 세력도 취약하고 민주당도 뭐 제대로 지원 연대를 다부지게 하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정치 경제 이 상황을 비교를 해볼 때 지금은 훨씬 더 정교하고 이 전략과 전술을 고도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전략과 전술의 원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첫째는 주체를 조합원 대중을 잘 불러일으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민중연대 광범위하게 국민적 지지 기반을 닦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이 협상 공간, 대화 공간을 능동적으로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치기 총파업 때 보니까 그때 이제 노계의 같은 게 있었는데 노계의에서 뭘 우리가 얻으려고가 아니라 그 가야만이 노동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보도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16군데 생중계 맞짱 토론을 하자는 것이 받아들여졌어요. 지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화문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 교수님을 세워가지고 거리 연설을 해서 유튜브에 찍어서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노사정이 맞짱 토론 한번 하자. 누구 입장이 옳은지 국민한테 확인을 시키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효용을 봤습니다. 노계의 활용을. 그 다음에 이제 손님 실수, 날치기까지 해줘. 윤석열이 분명히 사고 칠 것 같아요. 우리가 광범위하게 민주주의 동의 얻어서 밀고 가면은 윤석열이가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투쟁을 몰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조합원 대중을 불러일으킬 때도 그렇고 민중 지지를 끌어올 때도 그렇고 맞짱 토론 때 말을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안의 경제정책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 교수님의 그 얘기가 전적으로 옳다고 보이십니다. 우리 진보정당들이 대선 때마다 종합적인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경제 대계획 대안을 내긴 하는데
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막 나열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 얘기였습니다. 광화문에서 하여튼 거리 연설에서 찍어서 내보내는 거는 계속 합시다. 정언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